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혁신위원회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그 다음에 법조인 출신이니까, 특히 판사 출신이니까,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최재형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는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구축해서 차기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차기 총선은요 내년 후년 4월 달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 달까지입니다. 6월 10일까지죠.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년 6월, 엄밀하게 따지면 내년 6월 초까지 대표인 사람이 내년 후년에 공천 시스템을 왜 손대려고 하느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받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책임당원보다 더 정체성을 강화한 으뜸당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당원보다 정체성을 강화했다. 그렇다면 문바, 아니면 개딸,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걸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지금 국민의힘에는 책임당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는 권리당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려면 전당대회나 이런데 당비를 6개월 동안 납입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당이라는 게 원래 당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비 규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엄격하게 하면 거기에 가입하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제가 이제 언론계를 그만둔 뒤에 사실 이 당 저 당 가입을 해봤습니다. 잠깐씩. 뭘로 가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당원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 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왜? 누가 부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그거 잠깐 당비도 대납해준다고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때는 또 당비 그 얘기도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뭐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것처럼 늘 정당파는 편법이 난무하는 곳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내년 후년의 총선에 대비해서 당의 혁신위원회를 꾸린다? 더군다나 공천 시스템을 손댄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어제 그저께죠. 이준석 대표하고 최재형 의원하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 1시간 가까이 만나서 아마 이 혁신의 구성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재형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혁신위가 다뤄야 할 영역이나 구성의 문제 등을 개략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최재형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혁신위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능한 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으뜸당원 얘기했죠. 근데 으뜸당원을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설명한 것을 보면,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보편화 버전 내지는 시험이 아닌 당비 납부, 연수 참여, 당 행사 참여 등을 계량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당비도 납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당에서 이런저런 이제 당원 교육 같은 걸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당 행사에도 열심히 나오고, 자, 이런 사람을 으뜸당원으로 하겠다. 대단히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유권자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이런 조건들을 명실상부하게 갖출 수가 있을까? 글쎄요, 반백수가 아니면 갖추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당비 납부야 그건 돈이니까 그냥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에서 걸핏하면 연수에 나와라. 그 다음에 당 행사 이런 거 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보면
그 행사 참여 뭐 며칠 전에 막 연락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은 일이죠. 당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으뜸 당원이 되려면 그런 데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될 텐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개념상으로는 딱 와 닿는데 실질적으로 정당 생활을 할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데 의문이 들고, 자, 혁신위원회가 뭐 빠르면 이제 이번 주에 의원들을 인선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위원들이 추천하는 인사, 그 다음에 개혁 성향을 가진 신망이 있는 인사,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남짓 또는 뭐 10명 내외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자,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원래 혁신위원회 또는 비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는 진 쪽에서 구성을 하죠. 그래서 합쳐서 뭐 혁신형 비대위 뭐 이런 거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총선에서 지고 나서 바로 그 미래통합당도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말만 혁신이었죠. 된 거 없습니다. 혁신도 된 거 없고 비상대책도 세운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이후에 별 지지부진하고 그러다가 결국 2년 전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4년 전입니다. 그렇게 했더군요. 자, 그런 걸 보면 혁신이라는 게 정당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부분 뭐 다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서 전국 선거에서 4연패 한 끝에 이제 작년 4.7 보궐선거 때 그것도 김종인이라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성격 스타일이 전혀 다른 일종의 짜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작년 4.7 보궐선거를 승리했고 올해 대선 승리했고 지방선거 승리했고, 물론 대선과 지방선거에는 김종인 없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받는 겁니다. 본인의 그 성상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징계가 지금 그 예정이 돼 있는데 윤리위원회 징계. 자, 뭐 본인은 자신 있다고 하지만 뭐 저도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성상납 자체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그걸 증거인멸 교사했다.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론입니다. 성상납 자체 본질이 아니고, 성상납은 그건 사실은 그 당시에 명확하게 증거를 잡지 않으면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경찰 다 수사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어느 뭐 기업체 어떤 사람이 돈을 썼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 이걸 진술한 게 이제 유일한 근거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성상납을 했다는 그 어느 여성이 뭐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그거 보니까 뭐 이제 직업 여성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진술서가 맞다면, 그러면 처음에 진술한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직접 성상납을 했다는 사람은 지금 오리무중이고,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보면 증거에 입각해서 이준석 대표를 성상납 혐의로 처벌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벌하기도 어려운 걸 가지고 계속 공세를 취하는 것은 저는 정치 공세다. 그러니까 여당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세력 다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제가 유튜브를 안 해드렸죠. 바로 그게 별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증거인멸 교사, 그거는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증거는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거는 성상납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를 했느냐, 아니면 자꾸 있지도 않은 성상납 뭐 이런 문제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도 또 다투봐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전 뭐 이 부분은 뚜렷한
그 핵심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웬만하면 이거는 뭐 유튜브로 할 팩트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간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글쎄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차피 그걸 피할 수는 없죠.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혁신위원회, 지방선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겨놓고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이 공천의 영역이라는 건요, 제가 보건대는 글쎄요, 최재형 의원이 아무리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공천의 영역을 공부하려면요, 이거는요 적어도 몇 년 걸립니다. 그래도 다 모릅니다. 저희처럼 기자, 정치부 기자 30년 해도 이 영역은 다 모릅니다. 취재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왜? 그만큼 이게 참 기기묘묘한 영역이다. 2008년에 친박 학살 공천,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당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친박만 골라서, 그리고 본인이 나온 고등학교, 그게 아마 경남고등학교인가 부산고등학교인가 지금 뭐 헷갈리는데, 그 고등학교 사람들은 살리고 아마 경남고등학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그리고 그 상대 고등학교, 그게 부산군지 경남군지, 그쪽은 뭐 거의 학살을 하고 친박도 다 공천 탈락시키고, 그래서 당시 박근혜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라고 한 건 유명한 말이죠. 그랬더니 2012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또 친일을 고립화하는 공천을 했고요. 2016년에는 유승민 찍어내기, 2020년에는 황교안 대표 시절에 또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뭐 이런저런 거 공천을 했더니 그걸 또 다 뒤집어 가지고 뭐 완전 공천을 거의 저 흔히 얘기하는 뭐 아사리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 거죠. 그래서 4연패를 했다. 이 정도로 공천의 영역이라는 거는 정말 웬만한 정치부 기자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3선, 4선을 해도 알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공천의 영역이다라고 본다면, 그걸 시스템화 한다고 그러면 결국 뭐 무조건 경선을 하든가, 아니면 뭐 과거 김무성 대표 시절에 만들었다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가,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결국 상향식 공천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특정 실세 몇 명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공천, 아마 이런 게 이제 시스템 공천인데, 글쎄요, 그걸 최재형 의원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내년 6월 11일 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마 글쎄요, 근데 대표를 뭐 다시 출마할까요? 또 출마하면 또 당선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시 출마 못할 거고요. 출마해도 당선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물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왜냐하면 집권당의 대표가 당신 혼자만 대표하냐? 이런 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6월 11일에는 다른 사람이 국민의힘의 집권당의 대표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후년 공천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건 뭐 명확하죠. 그런데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손을 못 대게 만든다? 글쎄, 저희 경험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에 최재형 의원이 공천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내년 6월 11일에 당선되는 새 대표가 그 공천 시스템을 또 뭐 투명화한다는 미명 아래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시스템에 손을 대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이준석 대표의 이 제안, 이거는 적어도 공천에 관한 한, 그러니까 뭐 으뜸당원 또는 뭐 책임당원 이런 시스템을 강화한다,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여러 가지 정당 뭐 회계의 투명성, 그 다음에 뭐 여의도 연구원의 뭐 투명화, 그 다음에 뭐 당비 납부 제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당에 개혁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손대는 것 좋고, 그 다음에 공천 시스템 뭐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금과 옥조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 현상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집권당이고 대선과 작년 4.7 보궐선거부터 하면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3번 연속으로 승리했으면서도 적어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혁신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유권자들한테 주었다는 사실, 그것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마자 국면을 혁신의 국면으로 가서 선제적으로 혁신위원회 구성을 했다는 점, 이거는 저는 대단한 센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 혼자의 머릿속에서 나왔을 것 같지 않은 정말 탁월한 센스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어떤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이 뭐 제대로 현실 정치에 맞을 것이냐 하는 거와는 별개로 적어도 혁신의 구성을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띄운 이 혁신위에 대해서, 혁신위의 실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혁신위를 띄운 그 정치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최재형 의원이 이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꾸려가고 어떤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 내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서 제대로 구현이 되느냐, 그것까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그 구현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뭐 혁신형 비대위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게 무늬만 혁신형이고 결국은 비대위인데, 그 비대위도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어찌 보면 정당판의 생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